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망막 질환의 증상에 따라 약물 퍼짐 속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쥐실험에서 약효가 4배 더 오래간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병의 진행도 늦추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키 크는 주사로 알려져 유행하고 있는 성장 호르몬을 맞고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4년 만에 5배 늘었습니다. 전신장애나 출혈, 통증 등이 주요 증상이었는데 성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 쓰여야 하는 치료제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치명적인 가뭄으로 몸살을 앓은 아마존 강줄기가 올해도 극심하게 말라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남쪽으로는 폭우가 내리며 극단적인 기상재난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벌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태양 활동이 왕성해지는 태양 극대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흑점 폭발 규모가 크면 내비게이션 오작동이나 대규모 정전, 항공기 탑승객의 방사선 노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망막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고 완치가 불가능해 증상을 늦출 수 있는 항염증제를 눈 안으로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최선인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망막 염증에 따라 약물 전달 속도를 조절해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안과 질환. 그중에서도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황반변성과 당뇨 망막병증은 지난 10년 사이 환자가 2배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질환 인식률은 크게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황반변성은 조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대다수가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한번 손상된 망막은 회복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눈 속에다가 직접 약물을 주사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점들이 있는 거가 치료의 장애이고 약물이 작동하는 기간이 지나가면 이 병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망막 내 염증 정도에 따라 약물 전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특정 악성 종양 치료에 활용되던 EGH2 억제제가 망막 변성의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EGH2 억제제를 넣어 안구 내부의 유리체와 성분이 비슷한 히알루론산 기반의 염증 반응성 하이드로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하이드로젤을 망막 변성을 앓는 쥐에게 주사하자 망막 내 염증의 94%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함께 들어간 염증 반응 가교제가 염증 정도에 따라 약물이 퍼지는 속도를 조절해 약효 지속 시간이 4배 늘어났습니다. 눈 안에 있는 유리체와 비슷한 성분의 히알루론산 성분을 섞기 때문에 인체에 좀 더 적합하고 하이드로젤에 담긴 약물을 쓰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제 염증 상태에 따라서 염증 정도가 심하면 약물이 빨리 퍼지게 되고 느리면 천천히 퍼지게 되기 때문에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면 몇 주마다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개발한 하이드로젤의 장기간 안정성 확인은 물론 동물 인지 실험과 토끼 영장류 등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 호르몬 주사제를 맞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장 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는 2022년 19만여 건으로 2018년보다 3.5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식약처에 접수된 부작용 호소 건수는 320건에서 1,600여 건으로 5배 늘었습니다. 이상 사례로는 전신장애, 주사 부위 출혈과 통증을 비롯해 두통이나 어지러움, 그리고 구토와 상복부 통증이나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이 보고됐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이러한 부작용과 성장 호르몬 주사제와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제는 성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쓰는 치료제라며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에게 투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8년 사이 반토막으로 줄어들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연간 23만 명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21만 3,5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을 밑돌면서 17,000명대로 떨어진 데다 통상 연말에 출생아 수가 꺾이는 계절적 흐름까지 고려하면 연간 23만 명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출생아가 8년 연속으로 감소한 건 197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처럼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인구 절벽 현상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헌혈자 수 가운데 30%까지 차지하던 10대 청소년 인구가 점차 줄면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는 사람들, 16에서 19세, 10대 청소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헌혈에 관심을 안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10대 청소년은 헌혈자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했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15에서 19세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3분의 2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10대 헌혈자 수는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혈액 수급 비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혈액 적정 보유량은 5일로 1일 평균 250유닛. 전국 혈액 보유량은 5일분 안팎으로 크게 문제가 없지만 오는 2028년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적혈구 제제의 혈액 재고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2040년에는 24만여 유닛이 부족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혈액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수혈을 받지 못한다면 그 제때에 맞춰서 치료가 늦어지기 때문에 혈액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급감할 혈액 재고량의 부족 사태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 상황. 따라서 혈액 재고량 부족 사태가 오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10명 가운데 8명은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인 가구 9,471명을 설문조사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고독사 위험군은 78.8%였습니다. 특히 실패나 상실감이 누적되고 일상과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중고위험군이 22.4%로 1인 가구 4명 중 1명은 고독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중고위험군에 대한 심층조사도 진행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절반을 넘었으며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63%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자살 계획을 한 적 있다는 응답은 18.5%였고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고 답한 경우도 6.4%나 됐습니다.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에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면서 지자체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과거 대선 공약까지 현실화하는 씁쓸한 분위기인데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10살 때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17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했던 결혼수당 1억 원. 당시만 해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얻은 이런 공약이 사실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허경영 후보가 예언자였다는 자주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 다급한 상황을 반영하듯 현금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산 때 주는 천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합하면 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받는 돈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금을 더하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출산 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면서 전체 출산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70% 정도가 현금성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부 계층에서만 더디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
지역 간 인구 이동에 그칠 뿐 전체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구 뺏기 경쟁을 가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이 등록증만 바꾸는 거예요.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 역시 주택대출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양육에 필요한 가족복지 분야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돈을 정말 그야말로 쏟아 부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돌봄 시스템 변화부터 노동시장, 기업 문화까지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단순한 현금성 정책이 아닌 촘촘한 설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열대우림인 아마존의 강줄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말라붙고 있습니다. 기상 관련 기구들은 무분별한 벌채와 지구온난화로 치명적인 가뭄 위험성이 10배나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유역의 지난해 10월 모습입니다. 물 위에 떠다녀야 할 수많은 배와 수상가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가던 곳이 사막처럼 변해버려 이제는 걸어서 다닙니다. 극심한 가뭄에 강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선박이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So synthesizing our results, putting both observations and models together, we see that similar droughts to the one last year have become 10 times more likely for just the extremely low rainfall and 30 times more likely for the hot, dry conditions that resulted in low moisture in the soils. 브라질의 경우 지난해 1161건의 기상재해가 일어나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 같은 재난이 하루 평균 3건이나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132명이 숨지고 9,000명이 다쳤습니다. 브라질 남부에는 폭우가, 북쪽에는 가뭄이라는 극단적인 재난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마존 숲의 무분별한 벌채를 중단해야 한다고 원주민과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엘니뇨 등으로 올해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서 산불 위험성까지 커져 아마존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태양은 11년을 주기로 흑점 폭발이 왕성해지는 극대기가 찾아오는데요. 이때 지구에 정전이나 통신 장애가 유발되곤 합니다. 올해와 내년이 이번 극대기의 절정으로 예상되는데 20년 만에 가장 센 태양 극대기가 될 것으로 예측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양 극대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미 나사가 촬영한 태양에서 화면이 번쩍할 정도의 큰 흑점 폭발이 포착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 곳곳에 라디오 통신이 끊겼고 비행기 통신 장애도 여러 건 보고됐습니다. 지구에 태양 전파가 쏟아지고 자기장이 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 같은 통신 장애는 태양 폭발의 가장 흔한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두 시간 이내로 회복되지만 GPS를 이용하는 내비게이션에 오류가 생겨 일상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입자나 또는 태양풍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구 쪽으로 불어요. 그 전파의 속도를 늦추거나 전달되는 전파의 경로를 이렇게 굽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태양 흑점 폭발 규모가 커서 지구 자기장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 전력망이 마비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89년 흑점 폭발 영향으로 캐나다 퀘벡주 거의 전역에서 송전망이 9시간 동안 마비돼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태양 활동으로 나타나는 지구 영향 중에서 지구 자기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자기 유도 전류는 송전망의 전력 송신 체계를 방해하여 정전 사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여파는 드물게는 수일도 갈 수 있는데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그러니까 위도가 높은 쪽이라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한 우주 환경 변화로 인한 사고는 저기 고위도 지역에 그러니까 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쪽의 영향이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 없을 거라고 봐요. 태양 입자가 지구에 도달하면 인체 영향은 없을까? 이제 우주 방사능량이 늘어나니까 좀 위험하긴 한데 그게 지상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받는 영역이니까 괜찮은데 하지만 비행기 탑승자는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태양 폭발이 예보되는 경우 항공사들은 북극 항로를 피하도록 항로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비행기 탑승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예측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임산부나 이런 또 취약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흑점 폭발은 인공위성 발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재작년 미국에서 발사된 인공위성 49개 가운데 40개가 궤도 안착에 실패했는데 그 원인으로 흑점 폭발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대학 입시 비리는 적발될 때마다 사회적 공분을 사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대와 경희대 등이 입시 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대학이 입시 비리를 한 번만 저질러도 총 모집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대와 숙대, 경희대까지 음대를 중심으로 한 입시 비리 수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수나 외부 심사위원들이 불법 레슨을 하고 나아가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실기곡을 유출하거나 추가 점수를 줘서 합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런 입시 비리는 해마다 반복되며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교수들이 입시 스펙을 위해 특정인의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려줬다가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고 청탁을 받고 평가를 조작하거나 시험지를 유출하는 일도 적잖습니다. 최근엔 학생이 줄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입시 비리를 한 번만 저질러도 바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첫 적발 시엔 한 해 동안에만 모집이 일부 정지되는데 이번 수능부터는 첫 적발부터 입학 정원의 5%를 영구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단 입시 비리로 인한 정원 감축 대상은 교직원 2명 이상이 계획 수립 및 평가 운영 등 입학 전형 과정을 조작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대부분 대학은 평가 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해 1명이 관련된 입시 비리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2명 이상 공모 시엔 대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입시 비리로 볼 수 있는 만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해 고3 수능 응시율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고3 학생 수 대비 2024학년도 수능 응시생이 72.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고3 수능 응시 비율은 2020학년도 69.3%, 2021학년도 67.4%, 2022학년도 71.4%, 2023학년도 71.5%였습니다. 종로학원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능 응시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의대나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면 수능에 집중하는 고3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T에서 5G 3만 원대 일반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통신 3사의 요금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더 저렴하게 5G를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늘면서 특히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짠테크 시대. 좀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건 통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점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해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눈길을 끕니다. 선택할 때 그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요금제를 보고 쓰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거나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를 그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SK텔레콤은 34,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요금제부터 무제한 데이터까지 7개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운영하는데 대리점 가입보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기존 약정을 해지하지 않아도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고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월 3만 원 6기가 데이터에 커피, 영화 로밍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기가를 제공하는 3만 원대의 5G 일반 요금제를 내놓은 KT는 월 3만 8천 원에 데이터 25GB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온라인 요금제도 출시했습니다. 13가지 종류로 요금제를 세분화했고 청년층에게는 데이터를 2배 더 제공합니다. 무약정, 그리고 온라인 가입, 그리고 합리적인 요금제라는 키워드 하에서 38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요금제인데요. 기본 25, 와이덤 25, 추가 프로모션 25까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75기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LG U+도 데이터를 쓴 만큼만 비용을 내는 온라인 선불 요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앱에서 1GB부터 24기가, 무제한 데이터까지 16개 종류의 요금제에서 선택할 수 있고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에게는 3월 말까지 최대 11기가 데이터를 더 제공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저렴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거나 약정 할인을 받았거나 요금제를 바꿀 때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YTN 홍상입니다. 요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해외 직구의 50%에 육박하는데 국내 유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대치동에 사는 직장인 김일균 씨는 요즘 중국 해외 직구로 물건 사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싼 가격 때문입니다. 오늘 구매한 물건은 전동 칫솔. 국내 이커머스에서 22,000원 하는 브랜드 상품을 여기선 단돈 3,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짝퉁 논란이 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환불은 어렵다라는 걸 생각하고 사기 때문에 대신 저렴하게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물건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기대치도 낮고 그냥 가격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직장인 박혁 씨도 국내보다 중국 해외 직구를 더 애용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AA 건전지 24개를 2,400원에 샀는데 한 개에 100원꼴입니다. 먹는 건 확실히 조금 꺼려지는 게 있고요. 아무래도 막 파동도 많았고 해서. 근데 이제 공산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한국에서도 대부분 다 OEM으로 찍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쓰나미처럼 잠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매 플랫폼인 1688까지 가세했습니다. 해외 직구 이용객은 2,500만 명으로 5년 사이 2배가량 늘었고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전체의 50%에 육박합니다. 유통업계는 전체 인구의 30%가 사용에 나서면 중국이 한국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도매하고 중국에서 소매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만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 그 공급 체인이 전부 중국에 우리가 귀속되는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우려를 막으려 미국에서는 중국 해외 직구를 무관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1,000원, 2,000원 나오는 세금을 거두려고 고지서를 날리고 행정비용이 몇 배가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이제 행정비용하고 비교 형량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해서 안 걷어요, 저희들은요. 전문가들은 중국 해외 직구 짝퉁 판매 단속을 더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등 발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앞서 통신사들이 앞다퉈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는 소식 보시면서 나도 갈아탈까 고민한 분들 계실 텐데요. 요금만 보고 무작정 바꿨다가는 데이터가 부족해 필요한 만큼 쓸 수 없게 되거나 약정 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 3사 이용자라면 각 통신사 고객 서비스 앱을 통해 평소 데이터 사용량과 현재 가입된 서비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변경 전에 미리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